안녕하세요. 교양과 감수성 채우기 프로젝트 책을 읽자 북메이트 이나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켓리스트 채워나갈 북메이트 원영 스님과 함께합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특히 네. 고전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 고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도 요즘 상황에 맞게 쓴 것처럼 이렇게 공감이 많이 맞아요.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해석도 더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오늘은 어떤 고전이 저희 감성을 촉촉해 해줄지 기대를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책을 읽자. 북메이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란 책입니다. 네. 와, 프란츠 카프카 하면 20세기 대표적인 작가이자 또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작가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또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맞아요. 변신도 그렇지만 카프카, 여기 사진도 있네요. 이 네. 카프카의 책들은 대체로 이런 상상을 어떻게 했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간 독특한 그런 상상력에서 출발한 책들이 또 많이 있어요. 사실 카프카가 죽은 다음에 사실 이 책들이 다 나왔거든요. 오. 죽을 때 친구한테 자기가 쓴 책들을 네. 모두 불살라버리라고 남기지 말라고.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유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다행이네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카프카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친구한테 고마워하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삶을 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프란츠 카프카. 유대계 독일인으로 삶의 대부분을 체코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늘 이방인으로 살았는데요.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법대에 들어가 법학 박사 학위를 딴 후에는 평생을 보험청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했던 그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밤새 글을 썼다고 하고요. 또 결국 오랜 지병이었던 폐결핵으로 41살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이 카프카의 작품은 약간 비관적이고, 글쎄 이제 책을, 이 변신책도 그렇지만 읽는 내내 약간 미간이 이렇게 주름이 가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되거든요. 사실 이 카프카의 삶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버지와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사회적인 성공을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이고 예민한 작가인 카프카와 잘 맞을 리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이 카프카의 어떤 자화상이 녹아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카프카의 삶이 반영된 변신이란 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스님? 이 책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벌레로 변해버린 그런 걸 발견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막 버둥거리는 그런 갑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가 점점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네.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등장인물도 몇 명이 없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인데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스님?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레고르의 잠자 집안의 식구들이거든요. 그레고르 잠자, 그리고 또 아버지, 잠자 아버지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바이올린을 펼줄하는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이외에 또 이제 하인들이 있고 그렇게 한데 주요한 인물로서는 이 4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레고르는 여기서도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을 열자마자 첫 문장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해서 발견이 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고 갑자기 변해진 그 그레고르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벌레로 시작해서 벌레로 죽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네,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명장면들 함께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설 변신의 첫 문장 너무나 유명하죠. 네.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진입하는데 네. 그 부분 읽어볼게요. 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어 보니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고 그 배는 다시 활 모양으로 흰 각질의 칸들로 나뉘어 있었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주르륵 미끄러져 내릴 듯 둥그런 언덕 같은 배 위에 가까스로 덮여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애처롭게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정말 상상만 해도 싫은데요. 사실 귀여운 동물도 많고 귀여운 벌레라고 해야 될까요? 무당벌레 같이 그런 벌레도 있는데 왜 이렇게 흉측한 모습일까요, 스님? 글쎄 저도 왜 이런 벌레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배추벌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당벌레 같이 귀여운 벌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벌레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표현을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일만 아는 사람은 일벌레라고 하고 네. 돈만 막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들은 돈벌레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할까 먹는 것만 챙기고 일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식충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벌레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용어 중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흉측한 갑충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은 이 속에 뼈가 있고 겉에 살이 부드러운 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갑충들은 겉모습이 겉에가 딱딱한 뼈로 이루어지고 속 살이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징적인 인간의 모습, 현대인들은 내면은 나약하고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이러한 갑충을 또 바퀴벌레 같이 생긴 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벌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레고르가 일벌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이렇게 벌레로 변했는데 아, 직장을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레가 되었는데도 회사는 어떡하지? 또 기차 그러니까요. 탈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하죠. 네. 이제 그레고르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도산이 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일반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영업직으로 또 이렇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이제 사표도 쓰고 사표를 쓸 때는 사장한테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 품고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장면도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의 모습인데 가족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그렇죠.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놀랬죠. 책을 보면서도 우리도 사실 좀 혐오스럽고 놀랍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작 가족들도 굉장히 놀랬는데 그레고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가족들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멀리하고 고작 그 여동생이 먹을 거를 갖다가 주는 정도 그리고 얼른 문을 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 씁쓸하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레고르가 또 생계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럼 네.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은 집안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격이 됐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아버지는 갑자기 취직을 하고 또 은행에서 은행 안내원으로 취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지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느질도 하게 되고 또 여동생은 또 나가서 취직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또 밤에는 공부도 하고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계속해서 책으로 그 장면들 만나볼까요? 네.
지금 저기 서 있는 저런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란 말인가? 예전에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날 때면 늘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파묻혀 누워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잠옷바람으로 팔걸이 의자에 앉아 그를 맞아주던 사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반갑단 표시로 겨우 양팔만 쳐들어 보이던 그 사람이 정말 맞을까? 그레고르 혼자 일할 때는 정말 게으르고 축 처져 있던 가족들이 그레고르가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 정말 180도 바뀌어버려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스님? 그러니까요. 뭘까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도산한 이후에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이자가 붙고 돈이 불어서 여유 있는 돈도 조금 됐었고, 그리고 어머니나 동생도 일을 하고 진즉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레고르가 그렇게 일벌레가 되지 않고 돈벌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가족들은 그냥 당연시하고 나중에는 당연히 뭐 오빠가 또는 아들이 이렇게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느낌도 많이 들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모든 가족을 책임질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할 만큼 그렇게 자신의 삶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벌레의 삶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방 안에서만 지내다가 어느 때 한번 이제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어떤 장면인가요, 스님? 동생이 어느 날 와서 방문을 열고 먹을 거를 갖다 주러 와서 보니까 네. 오빠가,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벌레의 모습으로 네.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지나간 자리에 액이 떨어져 있어서 그 진액 때문에 방을 돌아다니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이 덩치 큰 벌레가 지나다니려면 가구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가구를 치우게 돼요. 근데 그레고르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인간의 가구들 속에 살아야 내가 아직 인간이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어떤 모피를 입은 여인의 액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요? 진액으로 거기 쫙 붙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죠. 그래서 엄마가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요. 그런 상황까지 네.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막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아버지는 찬장 위의 과일 접시에서 사과 몇 알을 집어 양쪽 주머니에 가득 채워 넣은 다음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사과를 집어던졌다. 조그맣고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라도 띈 듯 이리저리 뒹굴며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상처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곧바로 뒤이어 날아온 사과는 달랐다. 그것은 그레고르의 등을 제대로 맞추어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 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과를 막 던지잖아요.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스님?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도 아들에게 던진 게 아니라 네. 벌레한테 던졌을 것 같은데, 우리 나연 씨는 인간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조건이요? 직립보행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뭘까요, 스님? 글쎄,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직립보행도 좋고 영혼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저게 사람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으려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인간의 조건이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과연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인간답지 못한,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보면 과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어제까지는 아들이었는데 오늘 벌레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들인가 아니면 벌레인가 하는 그런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앞으로 그레고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버지가 던진 사과 때문에 부상을 입은 그레고르인데요. 방 안에서 이제 깊숙이 박혀서 지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숙인들을 받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이 하숙인들이 굉장히 거만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책 속에서. 근데 이 하숙인들을 위해서 동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돼요. 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내 여동생이 연주를 하는구나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사실 가족들한테는 숨기고 싶은 존재였잖아요, 그레고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레고르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도대체 저것이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것이 정말 오빠라면 우리가 자기와 같은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 벌써 알아차리고 제 발로 나가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오빠는 비록 잃어버렸을 망정 오빠에 대한 기억은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전 여기서 여동생의 반응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특히 가족들한테 그레고르가 가장이자 생계를 책임져 줬는데 벌레로 변하니까 바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 여동생의 변화에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레고르는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도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 경제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더 우위에 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 해도 그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린 그레고르인데 어떻게 될지 다음 장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레고르는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입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면 만나볼게요. 네. 그는 가족들에 대해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탑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이렇게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창밖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있었다. 그러고는 그의 고개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푹 떨어졌고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레고르인데 쓸쓸하게 죽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죽음인데 사실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결국에는 그 가족들 때문에 그레고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던진 그 사과가 이 등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네. 그 사과가 썩으면서 그레고르의 그 벌레 등이 같이 썩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른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음식도 제대로 섭취를 못했고 음식을 갖다 주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과를 던졌을 때는 나를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는 읽으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벌레처럼 전락된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네. 그런 존재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이 살면서 희생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그레고르의 죽음에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가족들이 조금은 슬퍼하기라도 했을지 그 장면 만나볼게요. 네.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그들이 탄 차량에는 오붓하게 그들 가족뿐이었는데 따스한 햇살이 창 곳곳을 밝게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잘 생각해보니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도 아니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서로 상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 꽤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데다 특히 앞으로는 전망이 밝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반전인데요.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로 나가서 행복감을 느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스님?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큰 벌레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들지만 대신에 그거보다는 약간 더 많이 화가 나고 이거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저는 이 책이 왜 변신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시작부터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장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레고르의 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목만 봤을 때는. 근데 책장을 덮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은 그레고르의 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가족들의 변화, 가족들의 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레고르를 대할 때의 태도들이 너무 달라지고 자기의 삶도 달라져요. 경제적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갑자기 자기의 삶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맨날 이렇게 퍼져 있던 아버지도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게 되고 어머니도 일을 하게 되고 동생도 정신 차리고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가다듬고 오히려 희망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이러한 변신 그러면서도 내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저버린 의리를 저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가족애가 없어진 거죠. 형태가 달라짐으로써 이런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변신은 어쩌면 가족들의 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제가 만약 그레고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맞아요.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밑줄 쫙 기억에 남는 문장 알아봐야 할 텐데요. 스님 어떤 문장에 밑줄 쫙 해오셨어요? 저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네, 왜 또 이 문장이 와닿았냐면 어느 날 문득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연 씨도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아침마다. 네.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 일어날 때마다 낯설음을 느껴요. 그래요? 어느 날 문득 바라봤을 때 네. 내 모습이 약간 변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바라봤을 때 내 삶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안 좋게 이렇게 와닿았을 때는 내가 스스로가 막 벌레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내가 일벌레인가? 내가 돈벌레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든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이 문장을 밑줄 쫙 했습니다. 네.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한 모양으로 말라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에야 알아본 것이다. 이제는 다리들이 더 이상 그의 몸을 받쳐주지 못했고 그 밖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 슬픈 문장이죠. 네. 네. 그 지금에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스님, 이렇게 저희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함께 읽어봤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작품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맞아요. 네. 저도 좀 불편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왜 파리대왕처럼 약간 맞아요, 불편함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불편하지만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북메이트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 변신과 함께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는 곡은 야나체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인데요. 이 책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책과 음악으로 감성 충만해지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자 북메이트.